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제 의견에 반대하신다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반대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목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입틀막, 눈틀막, 답답한 대한민국 뭐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입틀막이라 그래서 뭐 이 윤석열 정부나 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기자로서 저도 한 30년 넘게 일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사 문제라든지 또는 뭐 방송에 나온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조금 더 거기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기에 좀 트집을 잡는 뭐 그런 기본적인 이 언론 저널리스트의 그런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직업병 같은 거니까요. 그게 이제 제 직업에서는 기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비판할 소지를 찾으면서 이 기사와 또 그런 그 뭐 본인의 어떤 칼럼 같은 걸 쓰게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론조사 보도 지금 미국 대선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보도를 신문이든 방송이든 우리 방송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A 방송국과 B 매체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은 51%로 트럼프의 49%를 앞섰다.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C 신문과 D 기관 조사에서도 해리스 지지율은 49%로 트럼프 47%보다 2%포인트 우세했다. 지난달 조사에선 46% 동률이었는데 한 달 만에 민주당 우위로 구도가 바뀌었다. C 신문 조사에서 해리스는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를 2%포인트와 1%포인트 앞섰다. 얼마나 듣기 명쾌합니까? 아, 여론조사가 좀 51대 49였구나. 옛날에는 똑같았구나. 아, 펜실베니아에서는 1%포인트 앞서는구나. 위스콘신에서는 2%포인트 해리스가 앞서는구나. 한국 총선이나 한국 대선이면 이렇게 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할 때는 표본 크기와 조사 지역,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가중값 산출이나 뭐 적용 방법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특히 TV나 특히 라디오 그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라디오에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이 얘기를. 이 조사는 어디가 어디에 의해서 천몇백 명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고 오차 범위가 어떻고 응답률이 어떠던데 자세한 내용은 무슨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특히 이 여론조사만 나오면 그냥 거의 진행자들 경기를 일으키면서 속사포 랩을 하는 것처럼 3,000명 대 2,300 이것 듣는 사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말하는 사람도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근데 무슨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이거를 속사포 랩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심의의 대상이 돼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TV 방송에서도 아까처럼 51대 49다. 그럼 한국에서 방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선이 김갑돌하고 이을순이다. 그러면 김갑돌 후보가 이을순 51%, 이을순 후보가 49%, 2%포인트 김갑돌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왜냐?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51%, 49%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앞선다는 표현을 쓰면은 심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방송 진행자가 하려고 해도 저 제작진들은 막 전전긍긍 난리가 납니다. 노심초사예요. 왜냐? 이거 심의에 걸리니까. 그래서 뭐 신문에서도 그렇고 특히 방송은 왜냐면 방송은 방송 허가권이라든지 방송 뭐 3년마다 재심사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두루뭉실하게 누가 이를테면 59%대 37%면 앞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차 범위 한참 벗어나니까. 근데 그런 여론조사나 그런 선거는 별로 없잖아요. 지역구도 그렇고 저 국회의원 총선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결국은 치열한 경합을 거치다 보면은 다 한 4% 5% 포인트 차가 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뭐 한 1,000명 정도에서 오차 범위가 2.1%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1%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4% 포인트 차이가 나도 오차 범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세하다고 한국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대 47이어도 왜 그러냐? 매우 통계학적인 정밀한 이론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51%가 나왔어도 김갑돌이 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이니까 48.9일 수도 있어. 이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1이니까. 그리고 47인 이을순 후보도 이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1이니까 플러스 2.1이면
이를테면 9.1일 수 있으니까 51인에도 48.9까지 내려올 수 있고 47인 후보도 49.1까지 미세하지만 그 레인지가 겹친단 말이에요. 교집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보도하는 사람도 얘기하는 방송 진행자도 굉장히 답답한데 이 얘기들 다 하고 속사포로 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도 다 고등학교에서 통계 배웠고 오차범위 있다는 얘기만 해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전 세계 어딜 가도 수학하면은 특히 고등학교 단계 수학까지는 우리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가면은 수학 신동소리 다 듣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통계학 다 배웠잖아요. 웬만한 건 오차범위가 뭐라는 거 대강 알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선 보도할 때처럼 해리스는 51%로 트럼프에서 49%를 앞섰다. 지난번에는 동률이었는데 한 달 만에 앞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명쾌합니까? 전 이건 입틀막을 하고 있는 한국 선거 보도, 선거 전 이 여론조사를 보도하거나 얘기를 전하는 방송에 입틀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공소장 얘기입니다. 공소장. 피의사실 공표라는 얘기, 특히 저는 이게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 소위 조국 사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공소장도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일단 공소장을 어떻게든 알아보려면 국회를 통해서 법무위원도 알아봐야 되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 지우고 증거 관계 같은 거 다 지우고 가려진 상태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제가 피의사실 공표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형법 126조고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기소 전에. 그러니까 공소장을 썼다는 건 이미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된다면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거기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선일보 법조기자 할 땐 그 한참 그 이후에도 법조기자 할 때는 기소가 되면 그 공소장 보러 가는 게 법원 출입 기자들이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웬만한 어느 사건이 다 무슨 아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건 말고는 공소장 가서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기자들이 보면서 공소장을 보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니니까. 공소장 쓴 건 이미 기소가 된 거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니까. 근데 이게 조국 사건 이후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때부터 공소장도 못 보게 하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사람들 실명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을 엄청나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가 볼 땐 좀 거품 같은 게 생겼다고 봅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그 미국 특파원이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검찰의 정치인 관련 수사 재판 과정을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미 법무부는 기소하면서 범죄적 혐의가 담겨있는 공소장을 공개한다. 기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공소장을 볼 수가 있는데 대상이 실력자라고 해서 예외가 있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소장도 공개됐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원실을 통해서 겨우겨우 법무부로부터 이렇게 쿠션으로 전달받는데 그나마도 중요한 부분은 다 가리고 준다. 미 검찰은 기소하면서 구체적 혐의와 증거를 공개한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연방 상원의원 중진 의원 밥 메넨데스라는 상원의원이 있었다는데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증거물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가 받은 금괴나 현금 뭉치 사진도 포함됐다. 이를 본 유권자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등을 돌리게 됐다. 미국 이렇게 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개를 안 하고 공소장까지도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난히 그렇다고 할 정도로 매우 비밀주의입니다. 공소장 왜 못 봅니까? 왜 눈을 틀어막습니까? 이거 옛날에 봤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죄에서도 공소장부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겁니다. 외국에서는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공소장도 못 봐서 공소장을 보고도 기사를 쓰면 또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그런 겁박이나 그런 호통에 이 마음이 쫄아들어야 됩니까? 저는 검찰에서나 하여튼 기소를 한 수사 주체가 공소장이라는 형태로 그 문장까지 만들었다면 저는 거기부터는 특히 공인의 영역에서는 공인들이라면 저는 그 부분 당당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틀을 막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 문제 제기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우리나라는 극도로 안 보여줍니다. 극도로 가립니다. 극도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신상 공개 제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은 피의자가 되면, 주요 사건 피의자가 되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얼굴 사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에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타이거 우즈도 음주운전 체포되자마자 머그샷 공개됐습니다. 옛날에 그 사건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영화를 살해한 프랑스인 부부가 있었죠. 우리 언론은 이 프랑스인 부부 얼굴 공개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오히려 공개했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인들을 덜 보호해서 얼굴을 공개하는데 한국에서는 프랑스인인데 뭐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 굳이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그런 그야말로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는 얼굴 공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국민들 눈을 틀어막습니다. 일본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공개합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도 공개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그 주요 선진국들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아주 제한적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런 규정입니다.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이면서 그리고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면서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면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켰다고 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그제서야 얼굴을 공개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범죄, 중범죄의 피의자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피의자의 얼굴을 봐야 옛날에 강호순이었나요? 그 연쇄살인범. 그 사진이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긴 인상이 선한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꼭 인상만으로 평소에 어떤 행동만으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이거나 연쇄살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교훈을 대중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상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얼굴과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알던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계하고 내지는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막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네 가지의 엄격한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심의위원회가 땅땅땅 해줘야 그때 겨우 공개하는 겁니다. 외국과 너무 다릅니다. 일본 언론은 피의자의 실명 보도까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 보도 거의 안 하죠. 다 가명 처리합니다. 다 얼굴 자막으로 가립니다. 저는 아까 그 공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범죄나 우리나라의 그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일반 대중들이 알 권리가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요 선진국처럼 중요 사건의 피의자의 그 신상이나 얼굴은 좀 공개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좀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보호해야 되구나 이런 경우는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공개를 막자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나 또 얼굴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 입을 막고 눈을 막는 이 현재의 우리 규제와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이것도 전 눈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장르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저는 미생이란 드라마에서도 그게 기억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담배 피는 장면을 절대 담배를 이렇게 물고 담배를 쭉 빨아들이고 연기를 내뿜는 그 흡연 과정은 방송에 노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온갖 정말 그 기괴한 아주 참
참 웃픈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전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아니 미생이란 드라마가 진짜 그리고 아직도 저는 담배 끊는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 대학교 때부터 오래 피다가 담배 끊은 지 꽤 오래됐고 저도 담배 연기 싫어합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담배는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술은 같이 하더라도 전 술은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담배 금연을 위해서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는 거를 이 흡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담배 흡연 장면은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 이러놓으니까 미생 같은 데서 얼마나 남자 직장인들끼리 뭐 여성도 담배 피시는 분 많지만 특히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그런 담배 토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미생 같은 드라마에서 다른 직장 드라마에 보면 담배 피는 흡연 스팟에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 담배 입에까지 물어요. 불을 켰다가 갑자기 딱 누가 나타나서 불을 꺼요. 그리고 다시 담배를 집어넣어요. 아니면 뒷모습에 딱 담배 피는 장면에 누구 뒷모습이 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좀 담배 피고 있구나. 딱 돌아섰는데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커피의 그 뜨거운 기임으로 담배 피는 장면 같은 거를 그냥 시청자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그냥 연상만 시키는 거죠. 정말 이런 드라마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담배 피는 장면 때문에 되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더구나 옛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외국이든 한국이든 주요 전설 같은 그런 명화들을 방송에서 틀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로 치면 주말에 뭐 명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옛날 영화인데도 거기서 담배 피는 장면만 나오면 다 그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그 영화에 빠져서 재밌게 보다가 그 모자이크 볼 때마다 전 몰입이 깨집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고 때로는 그 담배 핀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거나 거기서 중요한 도구일 수 있는데도 그걸 다 자막으로 줍니다. 전 몰입이 깨져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연하고 있고 흡연에 반대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나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모든 옛날 영화의 장면을 다 망쳐가면서 우리 그 한국 드라마에서의 그 모습을 이 연결성이나 그 자연스러움을 헤쳐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전 그거 굉장히 좀 넌센스인 그런 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좌석도 안전벨트를 매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감독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특히 이제 방송에 관련된 걸 수 있는데 살인자가 자동차 창문 밖으로 총을 쏴서 살인을 하더라도 안전벨트는 꼭 매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그리고 총은 쏴도 되는데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 쓰레기 도로 투척이라서 그건 또 방송에 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담배 피우는 게 드라마에 나오면 청소년이 이런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아 보일 테니까 그거 안 나오게 해라. 그리고 안전벨트 안 매고 다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안전벨트 안 매도 되나 보다 할 테니까 모든 전자석 안전벨트 다 방송에 나올 땐 다 매고 있어라. 그다음에 쓰레기 투척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나오게 해라. 사람들 쓰레기 버리고 싶을 테니까. 다 좋은 뜻인지 알겠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직장 드라마에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불 붙이려고 하다 모든 사람들이 불만 붙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담배를 다시 빼고 그다음에 옛날 명화를 본데도 담배 피는 장면 다 모자이크 처리되고 이 영화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자가 총을 쏘는 장면은 나올지언정 그 사람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총을 쏴야 되고 그다음에 땅에 떨어뜨리면 쓰레기 투척이 되니까 그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 저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규제 같아요. 전 담배 최소한 옛날 명화 나오는 옛날 드라마나 옛날 영화 나오는 장면만이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몰입을 깨고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전 그야말로 눈틀막이고 입에 담배를 물고 불을 못 붙이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다른 좀 어이없는 입틀막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사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보도 미국 대선 여론조사 보도는 오히려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답답하게 짝이 없게 하게 만드는 규제. 공소장도 못 보게 외국 다 공소장 볼 수 있는데 한국만 공소장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입틀막, 눈틀막. 주요 피의자들도 외국 다 얼굴 실명 공개하는데 한국만 얼굴도 공개 못하고 실명도 공개 못하게 하고 정말 극적인 네 가지를 다 충족시켜 아주 예외적으로만 얼굴 공개하는 이 입틀막 눈틀막. 그리고 방송에서는 담배를 흡연하는 장면 나오면 안 되고 안전벨트는 무조건 다 매야 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규제 역시 좀 눈틀막 이거는 저는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한국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에 따른 우세 열세와 표본 오차 내있는 정도의 소양을 통계학으로 다 배웠고요. 공소장을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범인이야라고 안 하고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현재 이런 정도의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구나 판단할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주요 범죄에 저지른 사람은 얼굴 보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이 실명도 알고 싶어 하고요. 외국과 똑같이 한국에서도 그런 대중의 알 권리가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흡연하는 모습, 안전벨트 안 맨 모습을 간혹 본다 그래서 오케이 나도 담배 펴야지. 나도 안전벨트 안 매고 자동차 타야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경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입틀막 눈틀막 답답한 대한민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제가 이렇게 아직도 조선일보에 썼다면 제가 마치 칼럼을 쓰고 싶었던 내용들이 떠오르면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자원준 쇼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